안녕하세요. 교합치료의 포괄적 접근에 대해서 발표할 파인트리 치과 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대한턱관절교합학회에서 초대해 주셔서 발표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교합치료가 뭐고 언제, 왜 하고 포괄적인 치과진료는 무엇인지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대로 수복을 했어도 치과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2006년 1월에 제게 와서 이가 많이 부실해졌으니 전체적으로 치료를 받고 싶다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전악 수복을 했습니다. 빠진 거는 임플란트 하고 PFM 크라운으로 그 당시에는 저게 주된 수복물이었으니까 이렇게 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쯤 지나서 환자가 이렇게 염증도 없이 이가 벌어지고 구치부 크라운이 다 포세린이 깨지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교합을 잘 안 맞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 답은 초진 사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자연치가 많이 마모되고 파절되고 NCCL이 생기고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 놓은 수복물도 이와 똑같은 과정을 겪으리라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수복을 잘 했어도 환자의 자연치가 저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해놓은 수복물도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환자는 구치부 임플란트 브릿지하고 견치에 포스트코어 크라운을 했는데요. 10년 있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일주일 후에 이렇게 된 겁니다. 세팅 후. 저도 놀랬고 환자도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31살 남자 환자였는데 CC가 찬 거를 못 먹겠어요 입니다. 이가 너무 시려요. 그래서 다른 치과들에 갔을 때 그냥 살아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왔다고 했는데요. 일단 보시면 교합면의 범낭질이 거의 다 마모됐습니다. 그리고 협측의 NCCL이 거의 전체 치아에 있어서 이가 상당히 시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요. 이렇습니다. NCCL이 아주 심하죠. 그래서 환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보호장치를 꼭 껴야 된다. 스플린트를 꼭 밤마다 껴주고 그러면 제가 수복을 해드릴 수 있다. 안 끼면은 수복한 게 빨리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서비칼 레진을 전악 수복을 했어요. 이 환자가 굉장히 스플린트를 잘 꼈습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난 후에도 잘 붙어 있죠. 스플린트를 거의 매일 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시면 하악 전치부의 마모선이 6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 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마모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스플린트를 깨면 치아가 더 이상 마모되지 않는구나, 거의. 이거를 배웠습니다. 이 환자도 이런 상태로 제게 왔는데요. 이 환자를 보시면 교합 과부하의 증상과 징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교합면이 많이 마모되어 있고요. NCCL이 많고 잇몸도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거의 살릴 수 있는 치아가 없는 상태로 제게 왔죠. 하악 견치 2개는 살릴 수 있었고 환자하고 진단을 충분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고 그 중에 하나가 교합 과부하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고 잘 때는 반드시 스플린트를 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수복했습니다. 하악 견치 2개 살리고 나머지는 다 임플란트로 수복을 했고요. 저 때도 PFM으로 수복을 했었습니다. 이 환자의 바이트 스플린트를 보면 저렇게 꽉 문 자국이 아주 많고요. 이갈이 자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렌칭과 그라인딩이 아주 심한 환자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연치가 저렇게 빨리 망가진 거기도 하고요.
환자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린트를 잘 끼고 계십니다. 최근 내원했을 때 보면 클렌칭이 아주 심해서 저렇게 임플란트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수복 치료 후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이트도 완벽했는데 모델에선 잘 맞는데 입안에 넣어보니까 바이트가 높고, 또 환자가 어떻게 물어야 될지 잘 모르고 물 때마다 교합이 다르거나, 세팅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보니 조기 접촉과 교합 간섭이 나중에 발생한 경우, 분명히 세팅할 때는 괜찮았는데, 또 멀쩡했던 치아가 수복하고 나서 크라운 수복을 했는데 깨지거나 치아가 갑자기 시려지거나 찬물도 못 먹겠거나 혹은 씹기가 불편하다는 컴플레인이 올 수도 있고, 또 환자가 치료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치료하고 나서 아프다, 그래서 괜히 치료했네, 돌팔이인가, 이런 얘기를 제가 다 들었던 얘기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몹시 괴롭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교합이 불안정한 경우 우리가 프로토콜대로 수복을 잘 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합을 미리 확인하고, 턱관절이나 교합의 문제를 미리 확인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미리 말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생기고 난 다음에 말을 하면 환자에게는 변명이 됩니다. 사실 이런 메모 한 장에도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이런 메모를 받으면 환자가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면 그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진료에서 우리는 사실 가치, 자부심, 만족,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는 진료가 예측 가능하고 수복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어야 우리가 저런 걸 더 많이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 안정성이라는 거는 결국 손상이 없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그게 건강한 상태고요. 저작계에서. 그럼 저작계의 손상의 원인이 뭔지, 그런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포괄적인 진단입니다. 그리고 장기적 안정성을 가지려면 그런 위험 요소를 차단하거나 차단할 수 없다면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포괄적인 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작계를 살펴볼 때 먼저 턱관절을 봅니다. 턱관절이 안정적인지 불안정한지 그걸 먼저 봅니다. 그래서 포괄 진단이라는 거는 결국에 치아가 혼자서 씹을 수 없죠. 저작계의 모든 컴포넌트들이 함께 일을 해야 하고요. 또한 구강은 씹는 일뿐만 아니고 호흡, 발음, 심리적인 역할도 하고 몸 전체에서 가장 복잡한 신체 부위입니다. 그래서 포괄 진단은 우리가 흔히 하는 구강 검진보다는 좀 범위가 넓고 저작계가 하는 역할을 전체를 살펴보는 겁니다. 네,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게 결국 포괄 진단이고요. 그러면 저작계 전체의 위험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염, 호흡, 교합. 물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치아만 놓고 본다면 스트레스, 마찰, 부식, 이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섞여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흔히 치아 우식증은 저 중에 부식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것들이 함께 작용해서 손상이 오게 됩니다. 부식은 익숙하지만 스트레스와 마찰은 어떤 외력이 가해져야 됩니다. 특히 그게 교합력일 경우가 많죠. 포괄적인 진단 차트는 이런 저작계의 구성 요소들의 어디에가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일일이 다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후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 목록을 만들고, 그 문제 목록에 따른 해결 방법은 사실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잇몸이 안 좋으면 잇몸 치료하고, 없으면 임플란트하고,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 근육을 치료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환자의 사정에 맞게 치료 순서를 정해서 하나하나씩 치료해 나갑니다. 대부분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페이스드 어프로치를 저는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염증이나 환자의 CC,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거고요. 페이스 2, 3, 4를 통해서 결국에 완벽한 이상적인 교합을 형성해 주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뭐 오픈바이트나 파절이나 NCCL이나 마모가 생기기 전에 건강할 때 사실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진료가 되겠죠. 그런데 건강할 때 유지를 하려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걸 하라고 권하냐, 이렇게 환자들이 과잉진료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과 징후에 대한 충분한 환자가 교육이 필요하고 서로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대개는 저는 CC를 해결하는 단계에서 신뢰를 쌓고 그 후에 포괄진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교합질환이라는 것은 과부하로 저작계가 받는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과부하가 치아에만 가해지진 않죠. 치아가 닳고 깨지거나 닳았다면 저작계 시스템 전체 컴포넌트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흔히 과부하의 증상과 징후를 보면 그게 결국 교합질환의 증상과 징후라고 할 수 있는데 마모, 잔금, 금이 가거나 파절되거나 진동감, 동요, 비우식성 치경부 손상, 치은 퇴축, 민감한 치아, 방사선 사진상에 치주 인대강이 넓어지거나 이런 증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합질환, 이거 과연 치료와 예방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결국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해 주는 것은 이런 교합질환의 치료와 예방을 하기 위해서고요. 저는 오클루살 바이트 스플린트, 즉 스플린트를 많이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이상적인 교합을 환자에게 한 번에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스플린트를 빼면 아무런 위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가역적인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합의 형성은 우리가 결국에는 저 치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교합이라는 것은 분명히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턱관절, 균일한 중심 접촉, 전방 유도. 되게 간단하죠. 이 세 가지가 결국 교합 치료의 목적인데요. 거기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안정적인 교합을 얘기할 때 저는 턱관절이 먼저 안정적인지 확인합니다. 보통 관절의 형태를 파노라마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두 개의 파노라마 사진 중 아래를 보시면 과두가 볼링핀 머리 모양으로 타원형으로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하얀색 피질골이 연속적으로 균일한지, 그러면 되게 아무 문제 없는 건강한 턱관절이죠. 그런데 지금 위에 사진에서 보면 화면 좌측에, 즉 환자의 우측 관절을 보면 뭐가 파먹은 듯이 불규칙한 피질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활성적인 관절염이 있고 계속 뼈가 흡수되는 상태죠. 그리고 화면 우측 왼쪽 관절을 보면 연속성은 잘 유지되고 있으나 납작해졌죠. 그래서 이거는 관절염이 어느 정도 적응된 상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사진상에서도 어느 정도 관절이 상태를 볼 수 있고 비대칭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상에서 명확하게 저렇게 문제점이 보이는 거는 다 관절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턱관절을 먼저 보느냐? 턱관절은 문으로 말하자면 경첩 부위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경첩이 나사가 빠져서 흔들흔들하면, 덜렁거리면 문 손잡이를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맞겠죠. 경첩 먼저 조이고 나서 문 손잡이를 맞춰야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관절에서는 우리가 교합만 봐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턱관절이 불안정하다면 먼저 안정화시키고 교합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센트릭 스탑은 저렇게 균일하게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펑셔널 커스과 센트럴 포사, 또 치아의 크기에 따라서 하악에는 디스탈 마지날 리치, 상악에서는 메지알 마지날 리치 쪽에 간단하게 저렇게 물리도록 교합 접촉을 얻을 수 있도록 저는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물론 교합 질환의 증상과 징후가 없는 환자를 교합을 일부러
이렇게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합질환의 증상과 징후가 있거나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치료 교합으로 중심위와 최대 감압위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전방 유도는 중요한 개념인데 교합 간섭으로부터 구칩으로 보호하고, 왜냐하면 전치의 고유 수용기는 저작근을 비활성화시키지만 구치의 치주인대의 고유 수용기는 저작근을 반사적으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턱이 움직일 때 앞니 부분에서, 전치 부분에서 부드럽게 미끌리게 하는 것이 전방 유도입니다. 그래서 교합지로 이리저리 갈아보세요 했을 때 전치부에서는 라인이 찍히고 구치부에서는 점만 찍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전방 유도입니다. 스플린트 혹은 나이트 가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스플린트 치료를 하는 것은 저렇게 전체 치아가 균일하게 물리고 이를 이리저리 움직였을 때 전치부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합의 요소를 한꺼번에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합 질환이 개선이 되거나 환자가 느끼는 점들을 봐서 우리가 스플린트를 하고 나서 만약에 환자가 이가 시린 게 좋아지거나 흔들리는 게 다시 고정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턱 관절이 불편했던 게 좋아지거나, 그러면 우리가 교합을 변화시킬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물어보세요 하면 저렇게 잘 뭅니다. 근데 중심이 유도를 해보면 저렇게 최후방 치아에서 조기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만약에 최후방 치아를 우리가 프랩을 하거나 수복을 하게 되면 불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환자는 계속 불편하고 이가 시리거나 그런 맞물리는 게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자꾸 환자가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증상이 될 수 있죠. 디스크가 빠지면 턱관절은 우리가 교합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데요. 보통 디스크가 두께가 2mm 정도 됩니다. 평균. 그러면 디스크가 빠지게 되면 아래턱 입장에서는 근육이 당기는 방향으로 2mm 정도 위로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러면 치아 입장에서는 뒤로 후퇴하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구치부 조기 접촉이 발생하고 전치부는 물리지 않게 되는 오픈바이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턱은 되게 간단한 구조입니다. 복잡할 게 전혀 없죠. 턱관절은 머리뼈, 턱뼈, 그리고 그 사이에 디스크 붙어있는 그런 평범한 구조입니다. 운동 방향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사실은 무릎이나 허리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턱 관절은 저 디스크가 우리가 꽉 무는 힘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를 갈 수도 있고 갈지 않아도 꽉 무는 습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꽉 무는 힘이 그 저작계가 버틸 수 있는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저작계에 손상이 오는데요. 턱 관절 입장에서는 두 뼈가 꽉 눌렀을 때 가장 흔히 생기는 게 디스크가 빠지는 겁니다. 허리나 무릎도 비슷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저렇게 원발성 골관절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부하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 치아에서는 이가 닳거나 깨지거나 혹은 NCCL이 생기거나 시린 증상이 흔한 증상이고요. 잇몸뼈 입장에서 보면 과부하를 받게 되면 흡수되거나 잇몸 질환이 빨리 더 진행되거나 혹은 치은 퇴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에서는 관절염이 생길 수 있죠. 또 근육이 너무 무리하게 많이 수축을 하면 근염이 발생할 수 있고 근염이 오래 지속되면 근막염으로까지 갈 수 있죠. 그러면 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씹는 게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입 벌리고 닫는 게 불편해질 수도 있고, 이런 교합 과부하의 증상과 징후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고 일부만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합 간섭은 저작근을 과활성화시키죠. 이런 연구들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플린트를 디자인할 때 장기적으로 쓸 스플린트는 중심위 상태에서 전체 치아가 균일하게 물리고 이리저리 움직일 때 전치부에서 유도가 되게 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백의 힘으로 근육이 수축해도 힘이 잘 분산돼서 관절에는 5 미만의 힘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회복할 시간도 주고 근육도 마찬가지. 치아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어느 구치부 한 군데서만 물린다고 가정을 해보면 100의 힘으로 물었을 때 관절이 60 이상의 힘을 버텨줘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오픈바이트가 되면 그래서 더 악순환이 되겠죠. 관절이 더 많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스플린트는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풀아치도 있고 세그멘탈 혹은 ARS 등등 되게 종류가 많은데 한 달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풀커버리지 CR 스플린트를 권장하고요. 치아가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교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 스플린트도 3주 이상 사용 추천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랑말랑한 거는 이악 물기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부하를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제거와 조절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스플린트 자체가 근육의 힘을 20% 정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턱관절에 가해지는 힘은 5%까지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을 안정화시켜서 그 부하를 줄여서 스플린트 상의 교합점이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스플린트로 턱관절을 안정화시키는 거고요. 또 문제가 우리가 스플린트를 끼고 나서 문제가 개선된다면 교합 치료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치아에 정확히 맞게 저는 이제 입안에서 리라이닝을 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스플린트의 바이트를 체크하고 바이트가 바뀌지 않으면은 저는 관절이 안정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갈이나 이 약물기가 진단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파고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합 치료하는 순서는 턱관절이 건강하면 건강하면 당연히 교합 치료를 안 하죠. 교합 질환이 있으면 교합 치료를 하는 거고 턱관절이 문제라면 스플린트를 통해서 턱관절을 안정화시킵니다. 그리고 재진단하고요. 재진단이란 거는 다시 바이트를 떠가지고 마운팅해서 물리는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교합을 형성해주고 전방 유도를 잡아줍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환자에서 간단한 턱관절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항상 올 때마다 추천해 드리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심이 유도를 해보면 양손으로 바이매뉴얼로 할 수 있으니까 아무 도구도 필요 없고 30초 미만에 끝낼 수 있죠. 그래서 조기 접촉, 어느 치아가 먼저 닿는지 그리고 닿은 상태에서 꽉 물었을 때 얼마나 많이 미끌리는지 만약에 미끌림의 양이 3mm 이상이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교합 과부하의 증상과 징후가 있는지 이런 걸 보고 그 결과를 환자와 공유를 하는 거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매일 진료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면 성공이지만 결국 실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치료하면 항상 성공할 것이다라는 명언 또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